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즘에 조금 약간 수급이 특이한 점이 있는 거가 있어가지고 베이시스랑 조금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코스피 관련해서 수급 조금 추이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채권 금리랑 이제 미국 쪽 채권 금리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인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조금 추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도 조금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랑 테슬라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피랑 S&P 이제 일드갭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추이 그리고 페드 모형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까지 좀 기관지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내일도 또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기침이나 약간 좀 제가 숨을 좀 깊게 쉴 수 있는 거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편집을 하면 너무 늦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바로 올리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한 0.2%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장초에 조금 이렇게 하락도 했다가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결국 막판에는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한 0.9%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이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프로그램 순매도가 오늘 좀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 비차익 순매수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차익 거래는 이제 현물하고 선물 동시에 하는 걸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비차익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인데 현선물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물론 동시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익 거래가 아닌 건 아니고요. 동시에 안 하고도 이제 차익 거래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타이밍을 조금 두고 할 수 있긴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조금 많았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게 조금 베이시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베이시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니까 사실 상당히 정말 제가 봤을 때 거의 이 정도 높은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2.9 엄청나게 이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이 이제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 주식가 가격이 이제 이론적으로 427.42여야 되는데, 지금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선물이 이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선물이 424.5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현물을 팔고 이제 싼 선물을 사는 그런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현물이 항상 중심이어서 이제 현물을 매도하면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2.9면 상당히 높은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종합 보시면은 이제 기관은 사실 다 프로그램 매도를 했고요. 사실 결국에는 이제 선물도 순 매도로 하긴 했지만 일단 계속 좀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외국인이 이렇게 현물을 매수하고 왜 선물을 매도를 할까를 계속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베이시스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외국인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해봤는데, 약간 이제 리포트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해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KTB 투자증권의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이제 김경훈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한 자료고요. 이제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이 항상 이 iShares MSCI EM ETF로 약간 좀 선행성이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걸 계속 분석해 주시는 분인데, 일단 패시브 자금들을 조금 분석했을 때 한 4천억 정도 패시브 자금이 조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요.
일단 뭐 그 자금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시스가 엄청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금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생각 없이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고객이 이제 사라고 주문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포트에서 조금 뭐 저랑 비슷한 이제 데이터를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게 이제 어닝 모멘텀이고요. 이제 어닝 모멘텀이랑 원래 코스피 상승률이랑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갑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서 어닝 모멘텀이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고요. 뭐 이 장기 시계열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격이 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뭐 다른 지표도 뭐 똑같은 지표긴 한데 이걸 뭐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일단 뭐 증시는 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하방을 보고 있기는 하고요. 일단 외국인 수급은 지금 패시브 이 지금 리밸런싱 약간 3월 여기도 나와 있지만 3월 리밸런싱에 따른 약간 일시적인 수급에 약간 키 맞추기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베이시스가 안 좋은데 현물 매수를 한다 게 뭐 현물 선물을 뭐 다 매수를 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선물을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에서 선물을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해치 성격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일중 수급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는 개인이 한 3,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 기관이 한 4,800억 정도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한 1,200억대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4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4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좀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10년물은 한 4bp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뭐 20년, 30년은 뭐 거의 한 7bp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1bp당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한 10년물 기준으로 한 1.65% 정도 되고 있고요. 바로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장기 파동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장기 파동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로 해서 큰 1파가 끝이 나게 되고요. A, B, C로 조정이 나면서 여기에서 큰 2파까지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올라갔던 게 아마도 큰 3파의 1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널링을 토대로 조금 추세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주가가 뭐 거의 채널의 다음 부근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거래량을 보거나 뭐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바로 3파가 또다시 3회 1, 3회 2, 3회 3이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으로는 여기까지가 1파, 이제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이 닿는 걸 봤을 때도 이 채널이 아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회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마도 그래서 여기가 5파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분봉으로 보시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여기가 A파, B파, C파로 A파, A파, B파, C파로 B파 1, 2, 3, 4, 5로 C파가 되면서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파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마지막에 B파를 조금 채널링을 해보면 일단 보시면은 이 파동이 이제 다음 부분에서 일단 지금 넘어가진 못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확실히 그냥 엄청나게 넘어가 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조금 뭔가 파동을 잘못 매긴 게 아닌가
뭐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뭐 아직까지는 파동이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채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 보라 색깔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모이는 걸 봤을 때는 머지않아 주가가 급등락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주가가 여전히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26일 횡스팬도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만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는 오늘 뭐 볼린저 밴드를 살짝 하회할 뻔했다가 볼린저 상단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타고 있습니다. 뭐 이 볼린저 밴드를 아마 깨고 나면은 그때 조금 더 하락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1, 2, 3, 4, 5로 일단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뭐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조금 뭐 전환선을 깨면 매도를 하겠다, 기준선을 깨면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탈을 하면 매도하겠다든 조금 여러 가지 본인만의 좀 규칙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키스코홀딩스만 사놓고 일단 지금 풋옵션으로 일단 해지를 일정 부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뭐 코스피는 일단 뭐 며칠 내에 아마 조금 추세가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뭐 추세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추세 전환이 제가 생각하는 10화로 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상승 파동의 시작일지는 일단 뭐 며칠 내로 조금 결판이 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S&P 쪽 보시면은 S&P는 한 3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바닥인 2009년도부터가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고요. 여기가 제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회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S&P 같은 경우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에다가 올려놓으면 좀 너무 높게 나와서 이럴 경우 이제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의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이 채널을 하회할 뻔하다가 지금 또 상회를 하였고요. 뭐 다시 이제 완벽하게 하회를 할 때 그때 조금 급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뭐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려갈 때 그때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조금 파동이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은 여기까지가 5파고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A파, 그 다음에 A, B, C, B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1, 2, 3, 4, 5로 떨어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나스닥하고 비슷한 파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나스닥 풋도 일단 매수를 해놨는데 뭐 극히 일부 일단 매수를 해놨고요. 왜냐면은 나스닥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맞아서 그냥 이렇게 1, 2, 3, 4, 5로 뭐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뭐 많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전고점을 넘어가고 나면은 그냥 제가 뭐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 룸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손실은 제한적으로 가고 수익은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 좀 매수를 해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손절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냅두거나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뭐 이렇게 구름도 얇은 걸 봤을 때는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뭐 사실 그 내용 때문에 연준 의사록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뭐 비트코인 파동도 사실 나스닥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좀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보시면 고점 치고 나서 이제 고점이 이쪽이죠. 고점 치고 나서 일단 전고점을 지금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뭐 나스닥하고 좀 비슷한 파동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산치도 제가 한 13,700 정도 딱 계산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계산치 부근에는 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오랜만에 한번 보시면은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이제 여기가 이제 지루했던 4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일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죠. 하면은 뭐 지금 추세선을 넘어가 있습니다. 뭐 넘어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저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금 이 유로스톡스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로스톡스도 뭐 전에 이제 코로나 저점에 전고점을 이제서야 조금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 코스피 설명을 드리면 뭐 계속해서 증시가 뭐 어떻게 보면 횡보장이죠. 뭐 그러니까 약간 횡보하는 수준에서 약간 조금 소폭 조금씩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뭐 이제는 뭐 사실 뭐 그냥 평상시 변동성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변동성은 사실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다음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조금 이게 구름대 이 바닥 이쪽 부근에서 일단 조금 약간 지지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다 역전되었고 고엑스팬도 일단 뭐 다 역전된 모양이긴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머지않아 조금 구름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뭐 WTI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이 구름대 상단에서 약간 좀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추세는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국고채 10년은 조금 하락을 하는데 뭐 저는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채권 쪽에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조금 금리는 빠지고 주가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마도 한 1.5대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1.5든 지금 1.65든 여전히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레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부터 먼저 보시면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한 20년 동안 71조 정도를 개인이 매도하다가 뭐 지금 순매수가 한 14조 정도 되니까 한 85조를 1년 이제 뭐 거의 한 4개월 이 정도까지 매수를 하신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개인 수급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는 뭐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 않나.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은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이고요. 항상 한 8% 정도를 하회했다가 이렇게 상승할 때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였던 모양새를 나타냈었고요.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했다가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고요. 뭐 퍼랑 PBR을 봤을 때도 뭐 PBR 기준으로 치면 2배를 넘었을 때 항상 조정을 나타내거나 횡보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약간 조심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하락을 하였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분봉으로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뭐 한 240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일단 뭐 A가 끝나고 나서 뭐 A, B, C로 이제 B파가 나오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C파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름대도 워낙 얇기도 하고요. 일단 올라갈 확률보다는 저는 일단 뭐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을 보시면은 뭐 애플도 지금까지는 일단 뭐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A, B, C가 나오고 그래서 A가 나오고 A, B, C로 B파가 나오고 이제 뭐 머지않아 조금 C가 나오지 않을까. 이 구름을 넘기지는 못하고 아마도 C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내일 정도 뭐 늦어도 월화 정도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조금 증시 방향성이 좀 그때까지는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똑같이 여기까지가 A파 나오고 A, B,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은 사실 뭐 하방을 말씀드리지만 꼭 하방이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맞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 근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가끔씩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자기가 가진 의견이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지금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틀리든 맞든 간에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하락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뭐 전고점을 깨거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하락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당연히 뭐 바로 이제 다시 상승하는 대로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언제나 조금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고 뭐 지금 상승 의견을 가지시든 뭐 하락을 가지시든 뭐 당연히 다 그런 거는 둘 다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조금 의견은 바꿀 수 있고 조금 유연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뭐 저도 그랬지만 약간 그 생각이 좀 바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약간 경직된 사고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 보통 일드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식 수익률에서 이제 채권 수익률을 차감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아이고네 저평가고요. 이제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선이고요. 이제 상태가 좀 좋아졌다가 오늘 또 갑자기 나빠졌네요. 네. 이제 빨간색이 코스피고 이제 파란색이 S&P인데요. 이제 뭐 코스피 보시면은 일단 뭐 과거 대비만큼 뭐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는 상태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 S&P가 뭐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최근 부근으로 해서 약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채권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뭐 이 수치도 최근 뭐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있는 상황까지는 저는 온 것 같고요. S&P도 이제 뭐 퍼랑 PBR 항상 보여드리지만 뭐 여기서 사실 트레일링 퍼긴 하지만 더 갈 확률이 조금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제 저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뭐 2008년도부터 이제 양적 완화로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조금 있다 이제 의사록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저는 뭐 조금 더 갈 확률은 낮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쪽 PBR이랑 뭐 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다음 이제 신용장고 보시면은 일단 뭐 전체적인 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22조 한 2천억 정도를 대고 있고요. 뭐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자기 자본 증권사 한도 때문에 뭐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줄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그냥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뭐 코스피 신용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하락할 때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항상 고점이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록에서 보시면은 이제 의사록에서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상당한 이제 시간까지는 이제
약간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사실 말이 있어서 증시도 그렇고 이제 국채 금리도 약간 내려갔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일단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지금이 양적 완화로 엄청나게 이제 풀려 있던 돈이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다 쌓여 있거든요. 그냥 통장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풀려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냥 저금리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이 퍼랑 PBR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높은 게 이제 용인이 됐었고요. 그렇게 이제 높아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뭐 아까 일드갭이나 패드 모형으로 봤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게 정당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제 금리가 만약에 더 내려가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는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진 않거든요. 지금 뭐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해서 조금 약간 안도를 해서 보시면은 뭐 금리가 뭐 미국채 금리가 뭐 이렇게 한 10bp 정도 떨어졌지만, 이 금리가 뭐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해서 뭐 1%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테이퍼링이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져봐야 한 1.5, 1.4까지일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여전히 일단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레벨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제외를 한다고 치면은 결국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저금리 상황이 이제는 아니라 이 예대율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통장에 이제 쌓여 있는 돈이 실제로 세상으로 이제 흘러나가야 사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나 뭐 아니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라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뭐 의사록에도 나와 있었지만 테이퍼링이 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이 돈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 증가를 해야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얘는 이제 예대율은 증가하는데 테이퍼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논리상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왜냐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이 이제 시중에 풀려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정확한 이제 그런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테이퍼링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이 돈은 계속 잠잘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돈이 잠잘 수밖에 없으면은 금리가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증시가 느끼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점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과연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게 호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항상 테이퍼링 자체는 단기적인 상승 호재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돈이 풀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과지급 준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단기 금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금리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뭐 권한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연방준비은행은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갈 될 상황이 되면은 올리기 싫어도 올리는 기관이고요. 내려야 될 상황이면은 내리기 싫어도 내릴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올려야 될 상황이 돼야 올리는 거고요. 내려야 될 상황이 돼야 이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테이퍼링을 뭐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대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예대율이 90까지 올라갔다 하면 그때 바로 이제 그냥 뭐 내일이라도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요. 결국 이 예대율과 어떻게 보면 초과지급준비금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테이퍼링을 안 한다는 말 자체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뭐 증시에 그렇게 호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돈이 이렇게 계속 잠든다고 했을 때는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금리에 따른 이 거품이 언제든 조금 꺼질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뭐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바로 하락이다, 뭐 상승이다라고 결정 짓기에는 사실 과거 뭐 2000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근거가 빈약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냥 결론은 이 돈이 풀리지만 않는다면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종합을 하면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의견을 보고 있고요. 뭐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최고점을 뚫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렸던 뭐 채널링을 완벽하게, 뭐 국내도 제가 120분목으로 그렸었죠. 이 채널링을 뭐 완벽하게 조금 상향하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뭐 그때는 조금 오히려 조금 의견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투자자분들도 여러 가지 조금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